네, 매주 화요일 저녁에 여러분이 반갑게 만나고 기다리시는 이승우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승우 변호사는 법승 TV 유튜브를 진행하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이기도 합니다. 법승 TV 스님 이름이 아니고요. 법승 TV 법으로 이긴다, 법으로 승리한다는 의미의 유튜브 이름입니다. 법승 TV 주소 올려드릴 테니까요. 아직 안 가보신 분들은 한 번씩 꼭 놀러가 보시고 가신 김에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승우 변호사. 예, 오늘도 이태원 참사 관련 이 수사 소식을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네네. 지금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특수본이 네. 오늘 55군데를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그러는데 네네. 이 정도 규모의 압수수색이 근래 들어 최근 들어서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유례없는 정도로 당일에 이루어진 압수수색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국가수사본부에서 거의 역량을 총집결해서 수사에 나섰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 압수수색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경찰청실, 서울경찰청장실, 네.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소방재난본부, 방재센터 뭐 여러 군데 네. 총 확인된 곳만 9곳이고 총 쉬운 5곳 네. 자체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네. 사실 그만큼 심각하게 사안을 보고 전체적인 수사 지휘, 네. 초동 대응 이런 문제에 대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살펴보겠다라는 네. 뜻으로 읽혔습니다. 네. 이 압수수색의 목록까지 특수본이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첫 번째가 휴대전화더군요. 예.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이태원 헬로윈 축제 관련 문서. 네네. 그리고 세 번째가 관련 PC. 예. 네 번째가 CCTV 영상 이렇던데 네네. 휴대전화를 맨 앞에 적시했어요. 휴대전화를 통해서 이제 보통 업무 지시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네. 실제로 그 정보를 주고받을 때도 무전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또 긴급하게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문자들은 전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네. 단톡방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뺄 수가 없고요. 네. 또 한 개의 휴대전화만 갖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무전 들어오는 것도 여러 개가 막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또 필요한 경우에 현장 대응을 위해서 여러 개의 휴대폰을 갖고 다니거나 무전기를 들고 다니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네. 아마 여러 가지 지휘계통상의 지휘 전달 또 의논 상황 당시에서 내부에 있었던 이 지휘계통 내부에 있었던 사람들 사이에 주고받았던 문자 내역이라든지 카카오톡 내역 또 전화 통화 내역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기 위해서 네. 휴대폰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특수본이 굉장히 좀 발빠르게 또 전면적으로 이제 수사에 본격 착수한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런데 이제 우선 저 좌파 야당에서는 특수본 수사 어떻게 믿냐, 예. 뭐 셀프 수사다 이런 얘기를 처음부터 했고요. 예. 또 이제 우리 국민들도 이번에 참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의 아주 황당한 이 대처 능력, 대처를 보면서 예. 그런데 저 경찰한테 다시 수사를 맡긴다고? 네네. 뭐 이런 또 의구심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 점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과거 같았으면은 이제 검경 수사팀을 다 묶어서 특별 네. 수사팀을 구성을 했고 그렇게 이제 수사본부가 구성이 됐을 것입니다. 네. 이제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개입할 수 없는 이제 검수완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하.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요. 네. 국가수사본부의 수사를 거쳐서 검찰이 이제 보완 수사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는 이제 간접 구조로 국회가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네, 좌파들이 그렇게 만들었죠. 예, 민주당에서 개정시킨 올해 초에 최종적으로 통과시킨 법률안이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인데 네. 그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을 가지고 국회가 음. 문제를 삼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법을 개정해 주면 됩니다. 네. 그렇지는 않고 절차적인 문제를 그렇게 따지거나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소위 자초위난이다. 스스로 문제를 다 만들어 놓고 나서 그게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이제 검찰의 수사 범위로 6대 중대 범죄가 남았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이 대형 참사가 들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수완박하면서 그것까지 뺏어간 다 거 아닙니까? 빼버렸죠. 그래 놓고서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현행법으로는 경찰밖에는 수사할 수가 없는데 수사 그렇습니다. 착수는 예, 검찰은 수사 착수를 할 수 없는데 아무리 대형 그렇습니다. 참사라도 그렇습니다. 그래 놓고 검찰 수사를 어떻게 믿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사회적으로 크게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 경찰만 수사를 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것 자체도 문제가 있고요. 네. 과거에는 사실은 이제 자꾸 공안 검사들을 무슨 그 간첩만 잡는 검사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고 계신데 네. 공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주말도 없이 그 경찰서 일선 경찰서 그 정보과장들하고 네. 통화하고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하고 연결해서 네. 수도 없이 통화하면서 전체적인 어떤 사람들이 밀집한다든지 집회가 일어나든지 소요가 일어난다든지 네. 하는 문제들을 다 통제해왔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기능 자체가 전부 사실은 박탈되고 대검 정보 조직도 사실은 네. 거의 입법을 통해 갖고 무력화시키는 상태에 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니까 결국 컨트롤 센터가 없어서 네. 예, 재난 대응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112 지령센터 같은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네. 그걸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이고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이며 어디 선까지 개입을 할 것인지 이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정보를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태에 있어서 사실은 말단에서 아무리 통증을 느껴도 내가 그것을 판단해서 움직여서 피할 수 있는 뜨거운 네. 것을 손에서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돼버릴 정도로 국가 전체적인 공공안전 조직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중요 사실관계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좀 네. 제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예, 예. 이제 이것을 위급하다 뭐 또는 별것 아니다라고 구별하는 코드 번호가 있다 그러던데요. 네네. 그게 이제 112 종합 상황실 운영 신고 처리 규칙이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고요. 네. 해당 내용 관련해서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부터 내려온 내용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종합 상황실을 관리할 때 이제 코드 1, 코드 2, 코드 3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네. 그 코드 1 중에 그 중에서 가장 각별하게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음. 보는 부분을 이제 코드 제로라고 별도로 부르고 있고요. 음. 법 규정상으로 바로 코드 제로라는 표현이 있지는 않습니다. 아하, 네네. 네. 예. 코드 1 중에서도 시급하다, 그렇습니다. 급하다라고 판단될 때 코드 제로라고 관행적으로 예, 불러왔다는 매뉴얼 거죠? 상으로 이제 그렇게 예. 구분을 해놓고서 사용을 하고 있긴 한데 네. 이제 법률 규칙상에 존재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네. 뭐 살려달라고 한다든지 비명이라든지 비슷한 형태의 내용들이 긴급하게 네. 계속 이제 타전돼서 들어오는 경우 이럴 경우에 대응하는 그런 표현으로 코드 제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긴 한데 법상의 예. 개념은 그래서 아니에요. 이번에 11번에 112 신고를 받고 그걸 네. 분류할 때 코드 1과 코드 제로로 분류된 신고 전화가 꽤 많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경찰이 출동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령을 내려서 사실은 그걸 전파를 하고 네. 해당돼서 전체적인 이제 경찰 인력이나 전체 인원을 동원을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충분한 지령이나 전파 네. 또 해당되는 사안 관련해서 각각에 대한 어떤 동원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점이 아마 가장 큰 문제로 좀 그럼 지적이 그건 되고 누구 있는 것 책임입니까? 법리적으로 따지면. 아, 112 종합 상황실에서 지령이 일단 기본적으로 나가지가 않았으면 아, 그 관리관의 책임이 일단 기본적으로 생길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그 종합 상황실 관련해서 전체적인 이 책임을 맡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하고 네. 경찰청장의 책임으로 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임재라는 자가 문제의 인물인데 네. 이자의 행적을 법리적으로 접근하자면 어떤 이 범죄 혐의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까? 좀 차근차근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현장에 도착했을 때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드러난 문제로는 도착 시간 네. 이것을 사실은 조작할 필요는 전혀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상황은 발생됐고 네. 늦었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현장을 수습하는 게 중요한 문제지 그렇죠. 본인이 도착한 시간이 좀 더 빨랐다. 음. 이거가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 당시에 그
용산 경찰서 관내에 있는 이태원 지역에 경찰들에 대한 지휘나 또는 통제와 관련해서도 네. 여러 가지 지령을 내릴 수 있는 방식이 많이 있고요. 네. 특히 그와 관련해서는 사실 정보과나 정보계를 통해서 지시 전달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리상으로 뭐 이제 차량을 이용해서 오시려고 했다라는 보도가 계속 있던데 네. 네. 사실은 차량을 이용해서 이태원 할로윈 데이가 아니어도 네. 평소 주말만 해도 사실 접근이 불가능하다라는 거는 음. 상식적인 수준이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네.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와 관련된 이제 현재 혐의로 가장 큰 것은 직무유기하고 증거인멸과 네. 관련된 문제가 지금 가장 큰 것으로 보이고요.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대한 혐의는 네. 현재 적용이 돼서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직무유기는 뭐 이해가 됩니다. 네네. 이 경찰서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직무를 안 했다는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공문서 증거인- 허위 공문서 예. 네, 그거는 이제 저 현장에 도착한 시간을 조작했다면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뭐죠?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치사상. 치사상. 네네. 네, 그렇죠. 사망자도 있고 부상자도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합니까? 일단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적용됐던 사건으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성수대교 붕괴 사건을 들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때 이제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라고 하는 대법원 판례가 성립이 됐는데요. 여러 과실범이 결합돼서 최종적으로 사망 결과에 이르게끔 했다라는 형태로 판단을 했는데 네. 그것은 이제 성수대교라는 어떤 구조물이 붕괴하는 문제가 음.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적용될 수 있는 법리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네. 지금 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다리를 부실하게 공사한 사람, 네, 그다음에 관리를 제대로 못한 사람, 그렇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공동 정범으로 네, 묶였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업무상 과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업무상 주의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면 이제 경찰으로서 용산 경찰서장의 네. 업무상 주의는 뭐냐. 이태원 할로윈을 대비해서 네. 이 축제 과정에서 사람이 이렇게 밀집한다라는 상황을 인식했다면 어떠한 조치를 했었어야 되느냐. 이 주의 의무에 대한 판단이 핵심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보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용산구청장도 마찬가지고요. 또 또 서울경찰청장 또 경찰청장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인구가 밀집되는 그래서 10만 명 이상이 밀집될 것이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여러 차례 올라왔고 네. 신고가 초기에 뭐 5시, 6시, 7시 계속 들어오고 있을 상태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대응해야 될 주의 의무가 어디까지 있느냐라는 네. 것이 이제 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적 사유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경우에 용산경찰서장은 자기 관할이니까 네네. 뭐 보고를 받았네 안 받았네 하는 그 얘기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서울경찰청장만 하더라도 네네. 용산에서 이렇게 상주하고 봐야 될 의무는 없는 거니까 네네. 이 사람은 보고를 누군가가 해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용산경찰서장이 보고해주지 않으면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경찰청장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보고를 못 받아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데 주의 의무 위반이라는 게 적용이 될 수 있나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그래서 아마 네. 국가수사본부에서도 네. 각 경찰청장실을 압수수색해서 네. 보고 문건을 확인하고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인식의 가능성, 제가 봤을 때는 정보 라인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인식 불가능성은 제 생각에는 이 정도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한다면 네. 정보상으로 전달이 안 됐다고 한다면 경찰청 내부의 정보 라인을 전부 다 문책해야 되는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그렇군요. 듭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정보 라인 이른바 그 경찰서 정보과장 뭐 네네. 이런 라인이죠. 그렇습니다. 서울경찰청에도 정보과가 있고 네네. 경찰청에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꼭 이태원 헬로윈 팥 축제가 아니더라도 네. 그 시각에 대통령실로 좌파 그 집회 시위 군중이 뭐 수만 명이 오고 있다. 또 여기에 저 자유파
단체의 그 맞대응 집회가 있다. 그게 예. 삼각지 로타리 근처에서 있다 그러면 네. 그것만으로도 정보과가 정신없이 이 24시간 긴장하고 보고하고 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예. 여기에 저쪽 이태원 헬로윈 축제에 10만 명 모인다는 거는 뭐 며칠 전부터 모든 언론이 대서특필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양쪽에 줄잡아 수십만의 인파가 이 이태원을 중심으로 이쪽 저쪽으로 모이게 돼 있다. 대통령실 중심으로 이쪽 저쪽으로 모이게 돼 있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정보과가 작동을 안 했다. 청장이 몰랐다. 또는 경찰청장이 몰랐다. 어디 지방가 있느라고 보고를 못 받았다. 이거 자체가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말씀하신 게 굉장히 맞는 부분인 게 사실은 경찰청장 정도 되시면 네. 보고 라인 상으로 봤을 때는 정보 보안 상으로 전국에서 생기는 모든 소요 상황에 대한 네. 판단을 하실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됩니다. 네. 근데 정보 라인에서 사실 서울 시내에 용산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이 소요 상황 두 네. 곳을 통제 못할 정도라고 한다면 사실은 정보나 공안상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평가를 스스로 내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형태가 될 수는 없고요. 또 서울경찰청도 사실은 경찰청 관할 내에서 발생되는 모든 이런 집회나 또는 네. 공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안전 상황을 보고받을 수 있는 라인을 다 갖춰서 그만큼에 대한 보고 라인을 다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라인 자체가 작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네. 하는 자체도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 라인 작동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반드시 검토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경찰 내부의 아주 핵심적인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토요일 날이라 휴일이라서 연락을 못 받았다. 예. 뭐 등산하느라고 못 받았다. 예. 이거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해당 사안 관련해서 사실은 주말일수록 원래 경찰력은 더 많이 소요가 됩니다. 네. 일선 파출소, 일선 경찰서, 네. 강력계 이런 쪽들은 사실 주말, 금, 토일, 음. 불금 이때부터 사실은 진짜 시작이거든요. 그렇군요. 이제 그렇게 돼서 문제가 생기고 발생되는 비상 상황이 끝없이 돌아갑니다. 이제 물론 그분들도 쉬어야 되는 휴일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근데 네. 그 비상 상황에 대한 대처나 대응 방식에 대한 것들이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서 본인이 휴가만 쓰신다고 한다면 네. 사실 그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 방조라는 댓글이 올라와 있는데요. 고의적으로 뭐 그분들을 돌아가시게끔 하려는 생각까지 가졌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네. 거기까지는 법률가로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 방조는 어떤 범죄입니까? 부작위에 의한 살인 방조가 되려면 사실은 정범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살인을 하려고 하는 정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북한 사람들 경우처럼 강제 북송된 경우처럼 북으로 보내면 그 사람들을 죽이려는 살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 또는 세월호 사건에서 네. 이준석 선장처럼 아이들이 죽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두고 나온다든지 이런 형태로 자기가 보호해야 될 의무를 저버려서 사망 결과를 100% 예견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날 저녁에 밀집 상태로 많은 사람이 사망할 것이다 라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느냐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사실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어서 법적으로 이렇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까지 설명될 수 있는 어떤 보호 의무가 발생했느냐 또는 보증인적 상황이 발생했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분한 마음으로 막 주장하는 것과 법정에서 그 유죄를 입증하는 것은 좀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제 검사가 판단을 좀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냐 그게 죄가 더 무거울 테니까 훨씬 무겁죠. 그렇게 해서 기소를 했는데 사실은 그냥 아까 업무상 과실치사상 이게 죄는 좀 가볍죠. 네, 그렇습니다. 형량은 가볍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판사 입장에서 이건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맞는 것 같지만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아닌 것 같아라고 판사가 판단할 때 근데 기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검찰이 기소를 하면 그러면 판사가 이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아니고 이거 업무상 과실치사상이야
해서 몇 년이야 이렇게 판단을 합니까? 아니면 예. 기소한 부작위한 살인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는 설사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라 하더라도 판사 생각에 예. 그렇더라도 기소는 그렇게 안 됐으니까 무죄를 때려야 됩니다. 일단 고의범하고 과실범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네. 입증 자체가 다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까지는 이제 축소된 범죄 사실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 네, 그거는 불가능한 형태의 법리가 될 거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럴 수는 있겠습니다. 검사 입장에서 부작위한 살인죄를 주된 기소, 예. 주의적 기소 공소 사실로 넣고 네. 예비적 공소로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이걸 넣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건 이제 안전하게 할 수 네. 있다는 뜻이죠. 네, 선택적으로 들어가서 해당되는 사안에서 주의적 공소 사실 인정이 안 되면 네. 예비적 공소 사실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판단을 해달라라고 공소 제기하는 형태로는 가능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예비적 공소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주의적 사실로 부작위한 살인만 기소를 했다라고 네. 한다면 그때는 법원은 무죄 판결을 선고해야 되고 네. 판결문에 뭐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적용 가능성은 별도의 문제다 이렇게 기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법리적으로는 네. 이게 그 유무죄 판단을 할 때 상당히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고의와 예. 과실은 사실 벽을 쉽게 뛰어넘을 수 있는 문제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검찰도 이게 기소 공소 유지가 확실하다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증거와 정황과 어떤 법리적 확신이 있을 때 예. 공소 유지에 어떤 자신이 있을 때 그 범죄를 기소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이게 뭐 나쁜 놈이라고 가급적이면 무거운 죄를 때리는 걸로 기소를 하고 이렇게는 하기가 어렵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게 네. 왜 그러냐면 네. 경찰들의 그 수사한 내용까지는 형사 기록상에 남고 네. 기록상에 존재하지만 영구 보존되는 문서는 아닙니다. 근데 검사가 제기하는 공소장, 네. 판결문 이거는 영구 보존 문서입니다. 네. 그래서 평생 그 결과물에 대한 책임을 자기 이름을 가지고 져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 점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공소 제기를 할 때 무죄 받아도 좋다는 마음으로 기소하는 검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무죄 받지 않게끔 공소 유지하겠다, 네. 처벌받게끔 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기소를 하는 것이지 이거 무죄 받으면 어쩔 수 없고 유죄되면 좋고 이렇게 기소하는 검사는 이 대한민국 안에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그 112 상황실 예. 의 상황관리관 예. 류미진이라는 자도 똑같이 그 직무유기 네네. 그리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저 수사를 혐의가 있는 거죠. 이 혐의를 받고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고 네. 그 자리를 비운 상태였기 때문에 직무유기 관련된 문제는 좀 심각한 상황으로 아마 적용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 관련해서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상 문제는 사실 주의무 관련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문제를 질 것이냐 아니면 행위자가 또 같이 있어야 되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공동의 문제로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과실범의 공동정범 음흠. 사실 이 문제가 또 등장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인데 그 사상자가 정말 대량으로 나버렸어요. 네. 이 경우에 형량은 어떻게 됩니까? 유죄가 인정이 업무상 된다면. 과실치사상죄의 처벌 형량이 별로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많이 좀 충격을 받으시게 될 수도 있는데요. 네. 뭐 경합을 다 하고 뭐 이렇게 해도 사실은 7년 6개월 정도까지밖에 최고형이 네, 그렇습니다.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직무유기하고 뭐 이런 것걸 다 경합을 해서 직무유기까지 경합을 해서 다 올라간다 해도 10년 안쪽으로밖에 형을 선고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예, 법리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이 이태원 참사 이 수사와 관련해서 또 따로 좀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사안 관련해서 지금 가장 좀 여러 가지로 마음이 좀 많이 아프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발생되는 이 공공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태원 참사 같은 일이 앞으로 더 발생되지 않게끔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네.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서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기능상의 장애가 발생하게 됐을 때는 네. 현재의 여러 가지 대외적 환경, 대내적 환경을 고려했을 때는 더 심각한 네. 상황들이 발생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 점과 관련해서 정부의 기능을 훼손시키지 않는 선 안에서 이 문제에 대한 방법을 찾고 정부가 정상적으로 더 작동할 수 있는 쪽으로 힘을 좀 모아주시는데 많은 분들이 같이 힘을 합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안전 시스템 긴급 점검 회의에서도 예. 아주 정말 분노를 폭발했어요. 예. 그만큼 이번 경찰의 이 참사 전후 대응은 네. 정말 용납하기 어려운 이런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 중에 이제 그 형사적으로 사법적으로 이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증거와 정황과 법리가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말씀드리나 그 이외에 정말 검찰을 완전히 환골탈태하는 이 그런 경찰 개혁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제 믿고 맡기고 우리 편하게 하룻밤 잘 수도 없다 이런 상황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자, 예, 그점 관련해서 저희 고성국 TV로 현직 경찰관들도 많은 이 익명의 제보를 해오고 계세요. 예, 예. 사실은 이러이러하다. 음. 또 경찰관을 오랫동안 이제 봉직하고 그리고 지금은 은퇴한 분들 중에 경찰의 속성이 이렇다. 예. 경찰의 내부 메커니즘이 이렇다. 음. 이런 말씀들을 전화로도 하시고 또 예. 글로도 보내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 저녁 원래는 수요일 저녁에 외교안보 특급 그 송대성 장군과 함께하는 외교안보 특급도 있고 또 우리 이성구 박사와 함께하는 자유시장 코너도 있는데 워낙 이 사안이 중요해서 저희가 내일 두 분께 양해 말씀을 구하고 우리 경찰 특집을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현재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나오시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신분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오랫동안 경찰에 그 봉직하고 은퇴하신 그런 우리 시민을 한 분 모시고 또 여러 가지 저희들한테 보내주신 이런저런 그 제안과 제보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예. 내일 경찰 특집을 좀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함께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고성국 TV 시청자들께서도 그런 경찰과 이런저런 인연이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 댓글을 통해서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른 주제로 가겠습니다. 네. 그 문재인이 풍산깨 이 파양한 얘기부터 좀 잠깐 해주십시오. 이건 참 정말 이게 참 나라가 창피해서 네. 그런데 어쨌든 이승우 변호사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이런 것까지 사실 뉴스를 만드실 필요가 있는가 생각이 많이 들었고 사실 개 이야기까지 해야 되는 세상이 네. 된 게 안 그래도 참 안타깝고요. 네, 사실 이렇게 북한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대통령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네, 뭐 풍산개 3마리 돌보는 것 때문에 비용 문제로 대통령실하고 다툼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네, 데려가지 마라 무슨 동물학대 수준으로 이렇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지금 여러 가지로 국가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데 네. 그래도 대통령까지 하셨던 분께서 그런 진짜 저희가 우리 이승우 변호사가 말씀을 잘 못하시네. 예, 개 이야기를 또 하려고 어이가 하니까 없어서. 네 이거를 도대체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동물학대 얘기가 우리 댓글창에는 몇 분이 올리셨는데 동물학대는 범죄죠. 예, 동물학대인데 뭐 직접적으로 동물학대다고 할 정도의 상황까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사실 그 파양을 한다, 돌려보낸다, 뭐 키우겠다, 비용 부담 못하겠다. 사실 뭐 위탁을 받았으니까 내가 책임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사실은 네, 되게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실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개를 받지를 마시든지 음, 받아놓고서는 지금 와서는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걸 무조건 다 책임을 져서 처리를 하라고 하시는 것도 참 이해가 안 되고
그 지금 돌려보낸 그 풍산개 두 마리는 어미하고 아비 두 마리거든요. 새끼는 또 문재인이가 지금 데리고 있대요. 네. 그거 왜 그래요, 그건? 귀여운가 보죠. 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강아지가 너무 귀여워서 필요하다고 말씀해서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 대목에서 진짜 그 새끼가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니, 살아있는 생물인데, 네. 그 아빠게 엄마게 모르겠어요? 그 어느 날 갑자기 생이별 당한 거 아니에요? 하여튼 뭐 그 개 가족 3마리가 진짜 여기 양산에서 굉장히 고생하다가 지금 또 이산 가족이 돼갖고 흩어진 상태가 됐는데, 네. 예, 일단 저는 이거 보면서 제가 왜 그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네. 예전에 그 태조 왕건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 그 거란에서 보냈던 낙타들을 선주기에 묶어놓고서는 네. 굶어 죽게끔 해서 외교적인 어떤 표현을 했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도, 네. 이런 여러 가지 상징성이 있는 동물을 사실 이렇게 대접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또 일으키는 북한과 관련된 문제를 또 생각해 보면 네. 좋게 보기도 또 어렵고, 또 이런 진짜 사실 속된 말로 이런 개소리를 지금 우리가 나눠야 되는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와중에. 난 네, 참 진짜 저는 이게 너무 좀, 보면서도 이걸 다루고 있는 기사로 올라오는 것도 그렇고, 기사화를 만드시는 전 대통령도 참 원망스럽고, 또 이 돈 자체가 충분히 국가에서 비용을 못 대주는 만큼 해주는 것도 아닌데, 네. 그 비용을 내가 내야 되느냐라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위탁 못 받겠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이분이 진짜 도대체 왜 이러실까,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네. 여러 가지로 이제 개도 불쌍하고 네, 속상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다고 네, 시청자께서 예. 한마디 하셨습니다. 네, 아닙니다. 저는 우리 이승우 변호사가 이렇게 답변을 잘 못하고 머뭇거리는 건 제가 처음 봤습니다. 네, 참 황당해서 세상.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예. 참. 자, 이재명이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네, 김영희가 오늘 구속 기소됐습니다. 네네. 혐의 입증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 정도 진술이 쌓여 있으면, 네. 사실은 법정상으로는 김용에 대한 혐의는 입증이 됐다. 네. 라고 아마 자신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네. 그리고 더더군다나 공범으로 기소가 3명이 다 됐습니다. 유동규, 남북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네. 이렇게 기소까지 됐거든요. 네.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사실은 본인들이 처벌받을 수 있는 내용들을 진술한 것이라서 진술 신빙성 자체는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이 김용의 대선 자금,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와 관련돼서 수수와 공여, 이 고리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쉽게 깨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경우에 이제 유동규, 남욱의 진술이 자신들한테도 불리한 진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본인들 혐의를 자백하는 형태의 진술이기 때문에 네. 사실 그와 같은 형태로 처벌을 감수하기, 법원 판결에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네. 본인이 이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해당되는 진술을 거짓으로 해야 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문구가 아마 법원 판결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유동규, 남욱의 진술, 또 정민영의 그 일치된 진술은 네네. 김영희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 또는 뇌물을 받았다고 하는 그 혐의 입증에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네. 더더군다나 이제 만약에 유동규, 남욱, 정민용 씨가 법정에서 공판 중 자백,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인정한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그 법정에서의 각 피고인의 진술 자체가 이제 증거로 분리되면서 공범인 공동 피고인이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진술 거부권 자체가 적용되는 문제를 벗어나서 증거로서 각자의 증언으로서 증거로서 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들을 고려한다면 혐의는 유죄 판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4명이 다 유죄가 나올 경우에, 네네. 그럴 경우에 이 사건 요 사안만 놓고 보면 다른 혐의도 있지만 일단 네네. 요 사안만 놓고 보면 김용희가 먼저 돈을 요구했고, 예. 그래서 남욱이가 만들었고 정민영이가 전달을 했고 유동규가 김용희한테 줬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3명은 내가 만들었어요. 예. 내가 전해줬어요. 예. 이게 다 시인을 하고 예.
또 자백도 하고 예, 법정 태도가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처음에 돈 만들어내라고 요구했던 자, 예, 그리고 끝내 마지막에 돈을 챙긴 자는 거짓말을 하고 계속 부인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 같이 유죄가 인정이 되더라도 형량은 달라지겠네요.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날 어떻게 수밖에 차이가 없죠. 납니까? 실제로 인정을 해갖고 공여한 측에 관련되는 거는 사실은 인정하고 자백하고 상황 관련해서 굉장히 협조적으로 나가게 되면은 법원의 판단 자체가 최종적으로는 집행유예 쪽으로 판단이 기울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인정하지 않고 뻔한 사실관계를 계속 다투고 있는 형태로 법정에서 계속 공방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면 네. 법정 형량 자체는 계속 또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라고 보고 실형 선고를 받는 것은 물론 해당되는 내용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한 판단이 뒤따라오게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형량 차이가 최종적으로는 굉장히 커질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한쪽은 집행유예로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쪽은 중형에 처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때 중형은 대략 징역형 몇 년 정도입니까? 징역형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의 금액상으로 봤을 때는 뭐 5년 정도는 선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김용희가 생각 잘해야 되겠네. 네네. 지금 이거 김용희도 변호사가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변호사가 이런 식으로 객관화시켜서 김용희를 위해서 변호를 해주면 네. 지금 이 사정이 이러이러하니까 예. 네가 법정에서 끝까지 입을 다물고 이재명이를 위해서 거짓말을 해도 어차피 유죄는 피할 수 없다. 그러면 쟤들은 집행유예로 나가는데 너는 5년 살게 돼 있어. 예, 예.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변호사가 설명을 해줘도 예. 당사자의 의지가 확고하면 그 동력 때문에 사실은 그걸 꺾을 수는 그건 없습니다. 그런데. 네네. 근데 이제 변호사가 그런 걸 안 하고 어떻게든 김용희 입만 다물게 하는 게 목적이라면.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김용 씨의 변호사가 아니고 네. 다른 분의 변호사다. 그렇죠.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동규 경우에 변호사를 해촉하고 막 그런 일까지 있었잖아요. 자기를 회유하러 온 것 같다, 감시하러 온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비용 부담으로 해갖고 사실 공동 피고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 네. 같이 선임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이제 주범에 해당되는 사람이 음. 다른 사람들의 변호사까지 다 선임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그렇게 있겠네요. 발생됐을 때는 사실은 그 각각의 변호사들은 돈 준 사람의 요구에 그렇겠죠. 상당히 많이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돈 준 사람. 네, 그래서 입장. 그 변호사 선임과 관련돼서 음. 이제 살펴볼 만한 부분이 되는 게 네. 유동규 씨나 이 분이 직접적으로 그 변호인을 선임했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공범격에 있던 사람이 선임을 해준 것인지 이재명 아니면 측에서? 제3자에 의해서 선임이 된 것인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네. 사실은 굉장히 좀 관전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 공소장에 이재명이가 여러 차례 이제 적시됐다 그러는데 그러나 공모 관계가 적시된 건 아니라 그러거든요. 예. 이거는 법리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아직 공모 관계까지는 검찰에서 입증을 할 만큼의 준비가 돼 있지 않다. 그리고 그 공모까지 가려면 사실은 유동규에서 김용으로 자금이 전달된 것만 가지고는 사실 아직까지 공모 단계다라고 이재명 대표를 묶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공모가 생각합니다.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됩니까? 네. 이재명이가 김용희한테 야, 돈 좀 만들어 와. 네. 그래서 김용희가 유동규한테 20억 만들어. 예. 이렇게 했다는 진술이나 정황이 나와야 공모 관계가 되는 겁니까? 진술까지 나오지 않더라도 예. 사실 금전 전달 경로라도 추정이 가능해야 사실은 이제 가능할 텐데 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공모까지는 적시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김용희가 그 돈을 받은 시점, 예, 받은 장소, 예, 이것이 이재명이가 선거할 때랑 겹쳐서 예, 그래서 그 이재명 선거에 이 돈이 사용됐을 거라고 하는 합리적 추정은 가능한 상황 아닙니까? 네네. 예. 근데 그 합리적 추정만 가지고서는 사실 네. 합리적 의심을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 추정을 넘어갈 수 있는 정황 증거의 누적이 더 필요한 거죠. 예. 현재 상태에서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정황 증거를 좀 더 누적을 시켜야 해당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갈 수 있는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 이재명이 캠프 본부장 출신이 예, 윤석열 대통령을 퇴진시키려는 촛불 집회에 예,
조직적인 인원 동원을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예, 예. 이게 이제 이 단체가 이제 이심 민심이라고 예. 이재명의 마음이 민주당의 마음이라는 뜻인지 뭐 국민 마음이라는 뜻인지 하여튼 예, 이런 건데 예. 뭐 버스를 81대 최대 81대 버스를 동원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 네, 네. 또 이 이심전심이라는 그 단톡방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10여 명 예. 전현직 의원들 예. 예, 포함되어 있다 그러기도 하고 예. 하여튼 이런 상황입니다. 이건 법률적으로 어떻게 봐야 돼요? 해당되는 내용 관련해서는 뭐 이 동원을 했다, 집회를 참여하게끔 만들었다. 네. 이것만 가지고 사실 형사적인 처벌이 될 수 있는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네. 근데 다만 지금 국내외적 여러 가지 환경상을 고려해 보면 국가 정부 자체의 기능을 훼손하겠다라는 행위를 하게 되면 네. 사실 국가의 여러 가지 그 기능 훼손과 관련된 법 조항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제 그 조항을 적용을 검토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네, 네. 예, 그런 문제가 있긴 한데 사실 좀 아직까지는 너무 좀 빠르다 생각은 드는데 네.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을 그냥 말씀을 드리면 네. 법률적인 문제를 떠나서 정치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이 선출직 공무원들이 음흠. 지금과 같은 정권 퇴진 집회 그리고 국가적인 위기 상태, 북한은 매일 1,000억 이상 되는 미사일을 쏴대고 있으면서 위협을 네. 하고 동해 바다로 미사일을 쏘고 있고 또 금리가 인상돼서 경기 침체로 인해서 국가 전체적인 이 어려움이 경제적으로 가중되고 있고 국민들은 사실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금 국가와 관련된 여러 어려움이 막 발생하고 있는 와중에 정략적으로 이용한 것들을 선출직 공무원인 국회의원들이 이걸 이용하고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사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게 저한테 화를 내시겠지만 반국가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권을 퇴진시켜서 그 정치적 공백을 도대체 뭘 어떻게 해서 메꾸겠다는 건지 네, 네. 아무런 생각이 없는 형태이지 않느냐. 네. 위기 상황을 수습할 의지도 없고 위기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거기서 이익을 보겠다라고 하는 그냥 정치적 몰입애들의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이제 법 이전에 법리적으로도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예. 법 이전에 이건 정치 몰입애들의 수법이다. 예. 이런 말씀이십니다. 자, 그 이재명이가 이 조카 조폭 출신 조카가 살인 사건을 저지른 아주 흉악한 살인 사건을 저질렀는데 네. 그것을 이제 심신미약이라고 변호를 했어요. 예. 심신미약이라고 변호한 것 자체도 이게 정말 황당한 일인데 네네. 유사 사건을 1년 후에 또 심신미약으로 변호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지난번 대선 때 이제 이 문제가 논란이 되니까 이재명이가 이걸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을 했다가 예. 피해자들로부터 지금 소송을 당한 상태죠. 네네. 네. 이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을 이제 했는데 사실은 살인 사건입니다. 네. 예, 살인 사건이고 보복 살인이다라고 볼 수 있는 사건이죠. 네. 그 사안 관련해서 사실은 데이트 폭력이라는 표현 자체는 보통 우리가 쓸 때는 이제 데이트상에 발생되는 뭐 폭행 행위 또는 성폭력 문제 정도까지를 데이트 폭력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데이트 폭력이라는 용어를 씁니까? 데이트 폭력이라는 단어는 사실 최근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데이트 폭력이라는 것이 사실 사용됐던 가장 큰 이유는 네. 데이트하다가 그런 폭력 사태가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을 때 유리하게 쓰는 그러니까 우발적 살인 이런 것처럼 사실은 가해자를 옹호하는 듯한 태도가 있을 때 등장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연인 상태였고 정상적인 연인 상태였는데 가해자가 좀 과했다. 라는 느낌을 담은 형태의 표현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데이트 폭력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있고요. 아하, 예. 그와 관련돼서는 뭐 스토킹의 문제로 갈 수도 있고 성범죄의 문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칭을 하지 이렇게 애둘러서 예. 뭐 연인 사이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데이트상에서 발생되는 폭력 문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명이가 이 데이트 폭력이라고 한 것이 예. 무식해서였습니까? 아니면은 어쨌든 이렇게라도 해서 그 흉악 범죄를 조금 좀 감춰보려고 한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까?
뭐 저도 변호사지만 네. 변호사는 단어 선택할 때 네. 생각 없이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음. 네,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해서 네. 선정된 단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네. 아주 악의적인 그 주장을 한 셈이거든요.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는. 네네. 흉악한 범죄자에 의해서 참혹하게 살해당한 이 유가족들이 있잖아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뭐 데이트하다가 우발적으로 사고가 났는데 뭐 그거 갖고 그래라고 하는 식으로 이재명이가 이야기한 꼴이잖아요. 그게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예. 게요. 살인 사건으로 가게 되는 사건은 그 전에 연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연인이었던 상태에서 발생된 폭력이었었다고 한다면 네, 그거는 데이트 폭력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죠. 네, 그거는 이제 100번을 양보해서 그렇게 볼 수도 음. 있습니다. 근데 이미 연인 관계가 끝나는 상태에서 네, 네. 보복살인으로 나갔다든지 또 또 그 관계에서 분노를 갖고선 사람을 공격한 행위를 네, 데이트 상에서 발생된 폭력이다라고 네, 네, 확장해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 허위 사실이다. 이것이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여러 정신적인 그 상처까지 받았다. 예. 피해를 받았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혼한 상태에서 발생된 문제를 갖고 부부 사이에서 발생된 문제라고 말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거랑 똑같은 문제다라고 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했는데 이재명 측에서 이것을 이 소송에 이제 자기들이 이재명이가 죄 없다고 지금 이제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서 한 말이 남녀 사이 폭력을 축약해서 데이트 폭력이라고 한 것이다. 이재명이가 데이트 폭력이라는 단어를 쓴 거는 네. 그러니까 뭐 그게 뭐가 문제냐 이런 취지의 지금 변론을 한 것 같으네요.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남녀 사이의 문제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추격해서 쓰는 표현은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고요. 네. 예. 그럼 아니 이 주장을 한 이재명 측은 변호사들이 아닌가요? 법률가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표현을 써서 주장을 같이 의논해서 했을 거다 생각은 합니다. 예. 근데 남녀 사이의 폭력을 다 묶어서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음. 그러면 서로 관계도 없는 사이에서 발생된 성범죄도 그럼 데이트 폭력입니까? 그건 말이 기본적으로 논리가 안 맞는 이야기. 남자 소매치기가 여자의 핸드백을 탈취해도 이게 데이트 폭력이 되는 거네. 그 성의 차이, 남과 예. 여라는 성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음. 곳에서 발생되는 모든 폭력이 데이트 폭력은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없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두 사람이 데이트를 하는 자유롭게 만나고 있던 사이에서 발생된 폭력이었는지 네. 아니면 그런 관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는 상태에서 발생된 폭력인지 이 문제에 따라서는 법원의 판단이 충분히 유죄 쪽으로 기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하여튼 이재명이는 아주 이상한 그 기기묘묘한 사건들을 자꾸 일으켜가지고 예, 문재인이나 이재명이나 참 법률가들이 힘드시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별로 없어가지고. 네. 자, 좀 마지막으로 제가 이 문제 좀 질문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그 황운하라는 자가 예. 한동훈 장관을 뭐 고소를 했다 그랬나 그래요? 예. 명예훼손죄로. 근데 이제 그 명예훼손죄가 뭐냐면 한동훈 장관이 국회 답변에서 예. 김어준, 황운하 같은 사람들 직업적 음모론자들이라고 예. 지칭했다는 거예요. 예. 자기를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지칭을 했다.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래서 고소를 했다는데 네. 그 명예훼손죄가 적용이 됩니까? 직업적 음모론자들. 근데 이제 이 황운하가 또 김어준이가 최근에 어떤 주장을 공개적으로 했냐면 예. 한동훈 장관이 주도하는 마약과의 전쟁 때문에 예. 이태원의 그 축제에 배치돼야 될 경찰 병력이 마약 사범 쪽으로 돌려지는 바람에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다. 편한 사고 방식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은 그런 주장은 그야말로 김어준이나 황운하나 이런 직업적 음모론자들의 주장이다.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예. 그러자 이걸 가지고 명예훼손죄로. 사실적시입니까? 아니면 허위사실적시입니까? 저 그게 좀 일단 궁금한데요. 네. 허위사실적시라고 했겠죠? 허위사실적시라고 했겠죠. 예, 허위사실적시라고 했겠죠. 예. 근데 사실적시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와 같은 내용에 관련해서는
두 가지의 이제 네.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법원은 네. 의사 표시를 할 때 있어서 그걸 구체적으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라기보다는 즉각적인 발언을 통해서 의사 표현이나 의견을 전달한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면 네. 그거를 적시,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다라고 보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음. 여기서 나와 있는 직업적 음모론자, 사실 상당히 개념이 모호한 개념 아닙니까? 그렇죠. 자, 예. 음모론자라는 게 사실 사실을 얘기하는 음모론자일 수도 있고 사실은 거짓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그 중간에 있는 누군가를 얘기할 수도 있는 그 되게 애매한 표현이고 네네. 이거 완전 둘 다 거짓말쟁이다 음. 라고 말한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모호성이 있어서 음. 사실은 법원에서 굉장히 고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음. 생각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적시와 관련해서 최근에 대법원의 판결은 네. 의사표시에 있어서 그 정도 선을 우리가 허용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당신 너무 음모를 너무 제기하는 거 아니야? 공개석상에서 얘기했다고 해보면 네. 그런 말 자체가 명예손익부족 돼야 됩니까? 음모를 제기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 사람한테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자체를 막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경찰 출신인 국회의원인데 황운하 의원의 머릿속에는 남의 입을 막아야겠다라는 생각만 가득하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예, 그런 형태로 해갖고는 민주국가 절대 유지될 수도 없고 네. 해당 사실관계에 대해서 적시된 문제가 허위인지 사실인지 판단할 수도 없는 문제와 관련해 갖고 법무부 장관까지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대한민국 내에서는 사실을 음모를 얘기하는 사람에게 음모론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자유가 없고 표현의 자유는 지식돼서 북한하고 비슷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그래요. 사실 음모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정치학에서 굉장히 논쟁적인 주제인데요. 그렇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음모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를 가지고 짜맞추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이 뒤에 이런 음모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음모론자라도 있다고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해요. 맞습니다. 증거를 제시하는 순간 이 사람은 음모론자가 아니게 됩니다. 맞습니다. 팩트를 갖고 주장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음모론자다라고 얘기할 때는 아무런 그 객관적 팩트 제시 없이 나타난 결과를 몇 가지 짜맞춰서 이러하기 때문에 뒤에 이러한 원인이 있을 거야라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예. 이게 음모론이에요.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음모론이 진짜 음모인지 아닌지가 입증된 경우는 없어요. 음모론 제기하고 나서 나중에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드러나도 예. 그건 내가 그때 의견으로 그렇죠. 말했던 거다. 예. 정확하게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물러섭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음모론자들의 특징은 아니면 말고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니면 말고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이 생각하기에는 아니 마약과의 전쟁을 주도했다고 그걸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연결시켜서 책임지라고 얘기하는 건 그야말로 음모론이다. 예.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걸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사례에서 여러 번 이 사람들이 그런 식의 주장을 했다고 한동훈 장관이 생각하는 거죠. 네네. 세월호 때 네. 또는 뭐 광우병 때 이런 식으로 이 좌파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 음모론의 대표격인 이 김어준이와 황운하를 지칭하면서 이런 직업적 음모론자, 그래서 직업적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네. 직업적 음모론자들이라고 지칭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명예훼손을 했다고 하니, 예, 이거는 법정에서 한번 다퉈볼 만하네요. 네. 아니 그거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해서는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번 고민을 많이 했고요. 네, 그래서 이것을 명예훼손의 범위에서 아예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네, 뺄 것이냐까지도 사실 굉장히 심각하게 법조계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네, 그래서 해당 사안 관해서 허위 사실인지 구체적인 어떤 진실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 불분명한 선상이 있다면 명백하게 사생활적 비밀에 대한 문제를 공격당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더더군다나 김어준 씨나 황운하 의원 정도 되면 공적 인물 아닙니까? 공인으로서 말에 대한 책임을 서로 져야 되는 문제에 있고 네. 비판적 언어가 나왔다고 해서 명예훼손을 고소하고 고발하는 형태로 문제를 해서 입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요. 그 서우기가 구속적부심으로 조건부 석방이 됐고요. 구속된 상태에서. 네네. 김홍희는 구속 집행 정지. 이거는 예. 이제 부친상 때문에 잠깐 정지된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귀휴라고 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네네. 붙인 상태 네네. 잠깐 며칠 동안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거. 예, 예. 그겁니까? 아니면은 일단 구속 집행 정지가 된 겁니까? 전체가 계속 이제 되는 건 아니고요. 구속 영장의 효력을 잠깐 정지시키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네네. 붙인 상황을 마치고 보통 한 5일 정도 주거든요. 그래요. 예, 정리하고 나서 다시 들어가야 되는 형태다. 그럼 뭐 김홍희 경우에는 붙인 사항으로 인한 일시적 구속 집행 정지니까 그렇습니다. 네. 뭐 설명할 필요가 네네. 없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서욱이는 구속 적부심에서 석방이 됐어요. 예.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제일 쟁점으로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네. 법원의 이제 보석 보증금입니다. 이번에 1억 원을 책정을 1억 했거든요. 원을 책정했죠. 예.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정확하게 아직 뭐 기사상으로 완전히 보도가 안 돼서 보증보험 조건부, 그러니까 보증보험을 떼어서 현금 없이 납부하게끔 된 건지 아니면 현금 1억 원을 실제로 1억 원을 납부하고 예치한 하는지 건지.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나 법원에서 보통 구속적부심을 인용을 할 때 네. 이제 적부심의 인용, 그러니까 조건이 없이 적부심을 인용해 주는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처음 영장 발부가 잘못됐다라고 잘못됐다. 판단하는 것인데 구속에 적합하지 못했다. 네. 이런 판단을 했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근데 구속영장 발부는 적법하나 음흠. 해당되는 것에 임의적으로 보석을 해준다는 조건으로 조건부 보석을 한다라고 할 때 보증금을 보통이 아니라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1억 원이라는 금액이 제 생각에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높은 금액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1억이라는 돈을 주면서 조건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증거인멸도 하면 안 된다. 접촉하면 안 된다. 해당되는 진술 번복 시도해서는 안 된다. 현재의 그 보석으로 해서 주거로 지정된 장소를 이탈하면 안 된다. 예.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아하, 붙었습니다. 예. 그 중에 하나라도 위반하게 되면은 즉각적으로 보석이 이 같은 구속적부심 인용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임의적 보석이다라고 해서 내보냈습니다. 물론 네. 이게 일반적인 구속적부심 인용에서 조건부 인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금액이 상당히 1억이라는 금액을 책정했다는 것은 재판부가 봤을 때 혐의 사실의 소명 자체를 놓고 봤을 때 돈 1,000만 원, 돈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보석을 해주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내용으로 해서 많이 적부심이 인용됐다라는 것만 가지고 네. 이게 혐의 사실 자체가 소명이 안 됐구나 또는 무리한 영장을 쳤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내용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이자가 조건을 제대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네. 그거를 그 법원에서 감시합니까? 법원은 감시 안 합니다. 이거는 법원에서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인 검찰청에서 감시를 해야 되고요. 네. 경찰에서 그것을 확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네. 몰래 만나는 거나 이런 거는 그 문제와 관련된 현재 그 구속영장에서 구속이 풀린 상태로 검찰에서는 아마 기소를 조금 여유를 둘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 통신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돼서 조건 자체가 위반됐다라고 해서 1억 원이나 되는 보증금이 몰수가 되는 상황이 사실 초유의 상황이 발생되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일은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진행되고 조건을 지키지 않아서 다시 이제 구속 집행이 될 때는 네. 보석금으로 걸었던 1억 원도 국고에 몰수할 수 있는 되는 규정이 겁니까?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것을 믿고 네. 말로만 믿을 수가 없으니까 보증금을 넣어놓고 그 조건을 못 지켜서 구속영장 자체가 취소될 때는 이것을 몰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몰수를 한다라는 표현보다도 몰수할 수 있다라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 관련해서는 이제 검찰청 입장에서 급하게 기소를 몰아세우기보다는 약간의 인터벌을 둘 가능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속 영장 집행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다. 네. 네, 그러니까 서욱이는 구속 당할 만한 죄를 저질렀다. 현재까지 범위 하는 이 검찰의 판단과 법원의 판단은 유지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법률적 사안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해설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혹시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계시고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정부 잘 지켜야 되겠다라는 말씀 한번 더 말씀드리고 저도 여러 가지 일을 다 생각하지 않고 현재의 정부가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잘 대처해서 나가서 안전한 상태로 대한민국이 2023년에도 계속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협력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